네, 배경음악 길게 하려고 돌아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무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저에게 그 정치인이 종교에게 한 말씀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앉아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또 부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스님들을 보면서 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잘했다고 칭찬할 게 없는, 칭찬받을 게 없는 정치인이 종교에게 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때 목사가 되고자 꿈을 꿨던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꿨는데, 그것도 여성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뭐랄까요, 한 권의 책을 들고는 이야, 이건 나에게 성령의 내리심이다. 이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해야지라는 꿈을 꾸고 길을 쭉 걸어오다가, 사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을 때 기생관광 문제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기생관광,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는데 호텔부터 여성을 팔짱 끼고 열쇠를 들고 호텔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 시에 전쟁터로 뛰어드는 군 결사대와 같아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당시. 그런 기사들. 공항에 딱 도착하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관광회사가 여성들을 아예 딱 팀으로 끌고 와서 짝을 맺어줘서 그때부터 그런 성매매 관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성매매 관광에, 기생관광에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를 쭉 보니까 저처럼 농촌에서 도시로 돈 벌러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비슷한 게 느껴지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삶이 비슷했습니다. 소장농의 딸들, 일제식민지 시기에 그렇게 가난해서 지리산 꼴짝에서, 저 전라도 꼴짝에서, 경상도 꼴짝에서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그렇다고 해서 딸들이 정말 가난해서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라고 해서 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 제가 기생관광 피해자 사례들을 먼저 알고 나서 90년에 정대협이 발족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피해자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모르고 살 때였죠. 근데 그때 그 일을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기생관광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당해놓고도 또 똑같이 그런 과거를 살 수 있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런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그게 사실은 저에게도 그대로 제 심장에 들어앉았고, 그러다가 91년 우리 김학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역사가 글자가 아니었구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이었네. 내 옆에 살아있는 여성의 삶이었네. 울부짖음이었네. 절규였네. 그 이야기를 한순간 제가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그대로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남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92년 정대협 간사로, 그때 제가 28이었어요. 뭘 알겠어요. 사실은 아직 대학에서 배탈한 그 뜨거운 그 심장,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차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김학순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무너져 내렸고,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이런 역사를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는, 또 특히 남성 집단은, 종교 집단은 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부끄러운 문제다, 수치스러운 문제다, 손가락질하고 침묵했습니까? 그때부터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로 신고를 하면 뛰어다니고,
그 세월을 쭉 오면서 제 심장 속엔 사실은 저는 어떻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땅에 왔다면 이렇게 살았겠지, 그런 심정으로 살았고, 살다 보니까요, 이게 일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본 뒤에 미국이 보이는 겁니다. 뭔가 해결하려면 미국이 뒤에 있어요. 뭐가 어디 가서 뭔가 또 해볼만 하면 그 뒤에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일본 대 미국을 향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문제 해결에 간섭하지 말아라. 너희들 동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국이면 범죄국이 동맹이 이 문제 해결하게끔 하라.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내셨던 분들이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우리 김복동 할머니, 기로녹 할머니 등 생존자들이 직접 그 목소리를 미국에게 전달했고 유엔에서도 전달했죠. 근데 그게 가장 본격적으로 욕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한일 합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우리 추미애 대표님 계시지만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하고 피해자들이 절규를 하고 목소리를 낼 때 민주당에서 그 2015 한일 합의를 막기 위해서 저희 정대협에서 만들었던 정의기억재단, 우리가 할머니들 지원금을 차라리 드리자. 그래서 모금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여성 인권 상금을 드릴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의원들의 세비 중에서 모금을 딱 해서 제 기억에 한 1억을 전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5 한일 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었던 거는 촛불 시민들의 그 촛불 항쟁, 그걸 통해서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야당이 또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종교가 함께 연대해서 그 길을 터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0년 동안 그렇게 시민사회와 피해자 그리고 종교인들, 야당 정치인들 등등이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왔던 역사의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인권의 길, 피해자들이 절규하면서 나는 일본 정부에게 돈이 아니에요, 법적 배상을 받아야 우리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절규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완전히 커다란 골리앗 같은 벽을 만드는 게 누구냐?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30년 동안 피해자들이 그렇게 절규할 때 한국 정부의 외교부요, 뒷짐지는 외교부였다, 저는 늘 그렇게 비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을 가면요, 미 국무부를 만납니다. 늘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국무부 그 1층에 한국의 대사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왜 나왔느냐? 우리 도와주러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량 제공하려고요? 아니요. 미 국무부 만나서 쟤들이 뭔 얘기했냐? 감시하려고요. 그게 그동안 정부였어요. 단지 안기부와 일본 공안만 협력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밀 3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데, 그 군사 체제를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일 과거사 청산 운동, 과거사 자체가 아니라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과거사 청산 운동, 또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평화운동,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결국은 한일 합의 이후에,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일 합의는, 위안부 한일 합의는 미군에게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열어줬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사드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2015 한일 합의는 한미일의 3국의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 맥락을 보지 못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또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위협, 전쟁 분위기, 그리고 과거 청산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일본의 공안과 거래하면서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드디어는 윤미향을, 그리고 윤미향과 함께 했던 동료를, 그리고 정대협의 그 30년의 운동을 잡범매 수준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 기획,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쾌한 시국 토크 콘서트라고요. 야단 법석.
전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좀 들어와서 미안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안에 국회의원님들도 좀 많이 오시고 우리 보좌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좀 야단 법석이 진짜 야단 법석이 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저도 그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라는 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신부님과 목사님과 또 우리 스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요. 다음에 야단 법석할 때는 그 역시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십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우리 김용민 의원 가끔 나오시고요. 별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 촛불 집회 때 시간만 되시면 나오셔서 무대에서 온몸을 태우시는 열변으로 시민들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저는 그 속에 거긴 조직이 없습니다. 노조도 없어요. 시민단체도 없습니다. 그냥 시민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야단법석으로 표현해내세요. 그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너무 심하다라는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지만 그건 시민의 각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종교인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단법석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 저 신부님들도 시국미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세상을 바꿔가는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물줄기가 될 수 있다. 빗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열심히 좀 나와주시라. 제가 촛불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토요일마다 어쨌든 촛불 집회 나가서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표정, 분노 함성 그걸 통해서 정치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종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말씀하셨듯이 예언자, 광야에서 거리에서 정말로 민중들이 시민들이 종교에게 우리 정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한반도의 전쟁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려고 하는 이런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절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 종교와 정치가 안아줬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교인들을 눈치를 보느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예언자적 설교를 제사장적인 설교를 못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윤석열의 제자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거리로 나와서 잘 배우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